캐나다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가 아니다. 캐나다가 실제로 부족한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시간이다. 최근 캐나다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캐나다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언론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20만 명 고용, 창출 효과라는 수치는 이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현대차 공장이 캐나다에 들어서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산업이 유입되며 하나와 현대차,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면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직관적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설득의 도구일 뿐 산업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전제 자체가 어긋나 있다. 캐나다는 완제품 제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경험이 없는 국가다. 현대차는 이미 과거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다가 철수한 전례가 있다. 이는 단순한 실패 사례가 아니라 현지 생산의 경제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결과다.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구조는 인건비와 물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적자를 피할 수 없으며 이 판단은 이미 수차례의 실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캐나다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 부품을 공급하고 완성차를 수입하는 방식으로만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치권과 일부 여론은 여전히 공장 건설과 고용 창출을 동일 선상에 놓는다. 그러나 방산과 조선, 잠수함과 같은 고난도 산업은 단순한 고용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숙련 인력과 축적된 경험, 검증된 생산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먼저 짓는 것은 생산 능력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를 확대하는 선택에 가깝다. 캐나다 정부와 해군 관계자들이 국내 건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언급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 문제는 캐나다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다. 이 일정은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미 촉박한 수준이다. 신규 잠수함 확보에는 설계와 건조, 시험 운용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며 여기에 북미 생산 인프라 구축까지 더해질 경우 일정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간다. 캐나다 군사연구기관이 지적했듯 캐나다 내부에는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먼저 만들자는 주장은 군사적 관점에서는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설정한 판단이 전력 공백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떤 정치적 명분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한국이 제시하는 방식은 캐나다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캐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전력 확보 시점을 앞당기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잠수함을 한국의 검증된 조선소에서 빠르게 건조하고 캐나다는 운용과 정비, 장기적 유지 체계에 집중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독일이 내세우는 현지 건조 조건은 이와 정반대의 접근이다. 독일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하지만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 조건이 오히려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측은 독일식 현지 생산이 비용 증가와 인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캐나다 방산선임연구원이 언급했듯 국내 생산 논의는 공급업체들이 조건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캐나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빠르게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명확하다. 한국은 현지 생산이라는 정치적 유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캐나다가 스스로 요청한 방향이었다. 캐나다는 이미 공장을 세우는 순간 비용과 일정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 공장이 있어도 건조할 사람이 없고 설령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해군 전력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 논쟁은 고용 창출과 산업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가 얼마나 빠르게 현실을 직시하느냐의 문제로 수렴된다. 정치와 실리 사이에서의 저울질이 길어질수록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퇴역 시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시간 압박은 어떤 수사로도 멈출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캐나다의 산업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 생산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구조를 보지 않는 접근이다. 캐나다는 방산과 조선, 특히 잠수함이라는 고난도 체계, 산업에서 출발선조차
동일하지 않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산업 조건의 문제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군사연구소와 방산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캐나다 내에는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전문 조선, 인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해왔다. 단순히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니다. 잠수함 건조는 고도의 숙련과 장기간의 경험 축적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설계 변경과 시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은 단기간의 공장 건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제시한 현지 건조 조건이 정치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유럽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캐나다 내부 평가에서는 이 조건이 오히려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식 현지 생산은 첫 함정은 독일에서 건조하고 이후 시리즈를 캐나다에서 생산하겠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기술 이전과 자립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과 비용 모두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선택이다. 캐나다 언론과 연구기관이 지적한 핵심은 명확하다. 현지에서 여러 척을 건조할 경우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고 인도 일정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수요가 없는 생산 라인만 남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는 이미 미국 조선산업에서 확인된 사례다. 미국에서는 구축함 한 척의 가격이 한국 대비 최대 5배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인프라와 인건비, 생산 효율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캐나다 역시 북미 지역의 열악한 조선 인프라와 높은 인건비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기간에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조선업 특성상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늦어진 전력 확보뿐이다. 캐나다와 미국 모두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함정과 잠수함 확보 속도에서 뒤처진다면 전략적 대응 자체가 어려워진다. 중국은 이미 단일 조선소에서 동시에 다수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속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 해군과 국방부가 실제로 우선시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그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캐나다 방산선임연구원이 밝힌 것처럼 국내 생산 논의는 공급업체들이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은 일정과 효율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현지 생산을 전제로 한 독일의 제안은 위험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이와 대비된다. 한국은 이미 검증된 조선소와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수의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 관리와 품질 통제까지 포함한 시스템의 문제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이는 감정적 선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다. 그럼에도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정치와 실리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외교와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 독일의 조건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군사적 관점에서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퇴역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고 공백을 메우지 못할 경우 캐나다 해군의 작전 능력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캐나다가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를 단순히 방산 계약 하나로 축소하는 순간 이 사안의 본질은 흐려진다. 캐나다가 막판에 한국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잠수함 이전에 이미 다른 영역에서 명확해졌다. 그것은 첨단 산업,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하부를 떠받치는 실물 제조 체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알고리즘도 소프트웨어도 아니다. 실제 병목은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다. 캐나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했듯 한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경우 AI 산업 전반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 조건에 가깝다. 캐나다가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기술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미래 AI 생태계에서 필수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캐나다 입장에서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캐나다는 자원 부국이지만 그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다. 결국 캐나다가 기대는 방식은 기술을 가진 국가와의 협력인데 이 지점에서 한국은 독일과 명확한 대비를 이룬다. 독일은 여전히 제조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머물러 있지만 AI 시스템과 반도체, 데이터 기반 산업에서는 한국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캐나다가 AI 생태계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손을 뿌리친다는 것은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선택과 다르지 않다. 캐나다 내부에서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60조 원 규모의 발주를 감수하더라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인식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구조적 압박의 반영이다. 이 압박은 방산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소형 원자로를 포함한 미래 에너지 기술, 현대차의 모빌리티, LNG 운반선과 같은 전략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캐나다의 LNG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독일이 1순위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에 가깝다. 캐나다가 독일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외교적 균형 때문이지 산업 효율 때문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캐나다가 처한 지정학적 환경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며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고 북극과도 인접해 있다. 북극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며 최근에는 미국조차 캐나다 인근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캐나다는 장기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다. 단장 작동하는 산업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독일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가 독일을 미사일 사업에서 제외한 이유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는 독일 방산 시스템이 평시 기준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긴박한 안보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가 독일의 잠수함 사업 계획서를 받아들였을 때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에서 자금을 대더라도 계획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캐나다 내부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첨단 산업과 방산, 에너지와 조선을 하나의 연속된 산업 체계로 제시한다. 이는 단기 계약을 넘어선 구조적 협력 모델이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하는 순간 단순히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AI, 에너지, 조선이라는 복합적인 생태계에 편입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 점을 캐나다 내부에서도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치적 부담과 외교적 계산이 현실적 판단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I와 반도체, 방산과 에너지라는 복합 압박 속에서 캐나다가 한국을 대체할 선택지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점점 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독일의 문제가 기술력 그 자체에 있다는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과 속도를 결정하는 구조다. 캐나다가 독일을 두고 망설이는 이유는 잠수함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독일식 방산 시스템이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때문이다. 독일 방산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평시 기준에 맞춰 설계된 생산 구조다. 절차는 복잡하고 승인 단계는 길며 모든 결정은 정치, 행정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안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시간, 압박이 극단적으로 커진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캐나다가 직면한 상황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퇴역 일정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이런 조건에서 현지 건조와 단계적 이전을 전제로 한 독일식 접근은 캐나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불확실성을 떠안긴다. 독일이 제시한 잠수함 사업 계획서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그럴듯하다. 첫 함정은 독일에서 건조하고 이후 시리즈는 캐나다 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겠다는 구상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유럽과의 협력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내부 평가에서는 이 계획이 오히려 문제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에서 여러 척을 건조할 경우 비용이 급증하고 인도, 일정은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우려는 추상적인 가정이 아니다. 캐나다 군사연구소와 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내 잠수함 건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조선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먼저 짓고 인력을 양성하며 동시에 복잡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 조선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이를 그대로 보여준. 미국에서는 구축함 한 척의 비용이 한국 대비 최대 5배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율이나 원자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다. 독일 역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가 독일을 미사일 사업에서 제외한 이유로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독일 방산이 긴박한 안보 환경에서 요구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미 공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캐나다가 독일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난색을 표한 배경에도 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 유럽에서 자금을 대더라도 독일식 계획은 캐나다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반면 한국의 방산 구조는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장보고 3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검증된 설계와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일정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한국 조선소는 동시에 여러 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니라 체계적 운영 능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이 차이는 점점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다. 독일의 현지 건조 조건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 해군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일관되게 하나다. 가능한 한 빠르게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이 흔들리는 선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의 제안이 캐나다의 실제 요구와 어긋나 있음을 보여준. 문제는 캐나다가 이 현실을 어디까지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독일과의 관계, 유럽과의 외교적 균형, 국내 정치적 부담이 여전히 결정 과정을 얽어매고 있다. 그러나 방산에서 시간은 정치적 고려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독일식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가 점점 더 선명해질수록 캐나다는 선택을 미루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국면으로 밀려가고 있다. 현지 생산이라는 구호는 방산 분야에서 언제나 매력적으로 들린다. 정치권에는 일자리를 약속하고 대중에게는 자립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외교적으로는 균형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가 직면한 상황에서 이 구호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 요인에 가깝다. 방산에서 현지 생산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하며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는 순간 프로젝트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캐나다 정부가 고민하는 핵심은 분명하다. 캐나다 해군은 가능한 한 빠르게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퇴역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를 늦출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이 시점에서 국내 공장 건설과 인력 양성을 병행하겠다는 발상은 시간표를 무시한 접근이다. 캐나다 군사연구기관과 방산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했듯 현지에서 여러 척을 건조할 경우 비용은 늘어나고 인도 일정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예외적인 경고가 아니라 캐나다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식에 가깝. 현지 생산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이미 북미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고집해왔지만 그 결과 구축함 한 척의 비용이 한국 대비 최대 5배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규제, 낮은 생산 효율이 결합된 구조적 결과다. 캐나다 역시 북미 지역의 인프라와 비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일은 현지 건조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기술 이전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 제안이 오히려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캐나다 일간지와 군사 전문 매체는 독일식 현지 생산이 프로젝트 전체를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캐나다 해군의 전력 공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종료 이후 수요가 사라진 생산 라인만
남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캐나다 정부에게 큰 고민거리다. 반면 한국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한국은 현지 생산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고 캐나다 해군이 최대한 빠르게 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 접근은 일자리를 약속하지 않지만 대신 시간을 약속한다. 캐나다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현지 생산을 배제한 결정이 캐나다의 요청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 정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국내 건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곧바로 잠수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은 부족하고 경험은 없으며 일정은 촉박한 상황에서 현지 생산은 정치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 된다. 캐나다 방산선임연구원이 언급한 것처럼 국내 생산 논의는 공급업체들이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캐나다 국방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현지 생산을 고집하는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캐나다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한국은 이미 검증된 조선소와 생산 체계를 통해 일정과 비용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성숙도를 의미한다. 캐나다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순간 현지 생산이라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전력 공백이라는 군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정치와 실리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국내 여론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면 현지 생산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캐나다의 편이 아니다. 현지 생산이라는 명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태역 일정과 안보 환경은 계속해서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 압박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잠수함 사업에서 가장 맹정하게 작동하는 변수는 기술도 외교도 아니다. 오직 시간이다. 캐나다 해군이 직면한 문제를 아무리 복잡하게 포장해도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언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부터 차례로 퇴역할 예정이다. 이 일정은 유연하지 않다. 선체 노후와 유지 비용, 운용 안정성의 한계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퇴역을 미루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문제는 이 퇴역 일정과 신규 잠수함 확보 일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다. 잠수함 전력의 공백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해군 전체 작전 개념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런 조건에서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신규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설계 확정, 건조, 시험, 운용, 인도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국내 생산을 전제로 한 조선소 건설과 인력, 양성까지 더해질 경우 일정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군사연구기관이 지적했듯 캐나다 내부에는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으며 이는 일정 리스크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다. 이 점에서 한국이 제시한 일정은 캐나다 내부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분명하다. 한국은 2026년 계약 체결을 전제로 2032년 첫 함정인도, 2035년까지 추가인도, 그리고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납품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일정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장보고 3급 잠수함과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다. 동시에 여러 척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 일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 이 일정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인도 시점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캐나다는 이 로드맵을 통해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조기에 퇴역시키고 약 10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예산상의 이점일 뿐 아니라 노후 전력을 억지로 연명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운용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가져온다. 반면 독일식 접근에서는 이러한 시간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현지 건조를 전제로 할 경우 조선소 건설과 인력 확보, 생산 안정화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은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첫 함정 인도가 늦어질수록
캐나다 해군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후 잠수함을 계속 운용해야 하고, 이는 비용과 위험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캐나다 내부에서 독일의 조건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간의 문제는 캐나다만의 고민이 아니다. 태평양과 북극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해군 전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단일 조선소에서 다수의 함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국내 생산이라는 명분에 매달려 의정이 늘어진다면 전략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캐나다 해군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정치적 고려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력 확보 시점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일정 제한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캐나다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캐나다 정부가 이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순간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시계는 멈추지 않은 채 캐나다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방산 사업에서 신뢰를 가르는 기준은 화려한 제안서가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기준에서 캐나다가 마주한 현실은 명확하다.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방향을 말하지만 한국은 날짜를 말한다. 한국이 제시한 잠수함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다. 그것은 생산 일정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장보고 3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개발 리스크가 아닌 생산 리스크를 관리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는 설계 변경과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인도 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검증된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한화오션이 밝힌 생산 능력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조선소는 동시에 최대 5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산량 자랑이 아니라 일정 충돌과 병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수의 함정을 병행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캐나다가 요구하는 납지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며, 이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이 점은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다. 캐나다 해군과 방산 관계자들은 한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의 현실성을 따진 결과다. 다른 후보들은 현지 생산이나 반계적 이전을 전제로 모호한 일정을 제시하지만 한국은 계약 시점부터 첫 인도, 추가 인도, 최종 납품까지의 시간표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제시한다. 이 일정 제시는 캐나다에게 단순한 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정이 명확해질수록 캐나다는 노후 전력 운용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과 운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억지로 연명시키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예산과 인력은 새로운 전력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 비용 절감이 아니라 중장기 전력 구조를 안정시키면 효과로 이어진다. 반면 독일을 포함한 유럽식 접근은 여전히 조건부 일정에 머물러 있다. 현지 생산 여부, 인력 양성 속도, 정치적 승인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전제는 캐나다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운다. 특히 첫 함정 인도 시점이 흔들릴 경우 그 이후에 전체 로드맵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 연쇄 지연이다. 한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한국이 강조하는 것은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납지, 준수 능력이다. 이는 방산 수출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 중 하나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사업에서도 일정과 관련한 약속을 지켜왔고, 이 기록은 캐나다 내부 평가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하고 있다. 말이 아니라 이미 수행된 사례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와 외교적 균형, 국내 여론이 여전히 판단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정이라는 변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계약이 늘리게 되고 그 공백은 캐나다 해군이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남는다. 한국이 제시한 일정이
캐나다에게 점점 더 무거운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 기준을 외면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열려있는 상태로 남아있다. 캐나다의 선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기술도 비용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와 군사, 외교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산업은 효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정치는 여론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 캐나다가 서 있는 지점은 이 세 기준이 더 이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 상황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캐나다의 요구는 이미 명확해졌다. 전력 공백을 허용할 수 없고 잠수함은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캐나다 해군과 국방연구기관, 방산 전문가 사이에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퇴역 일정은 고정되어 있고 이를 대체할 신규 전력의 확보 시점이 늦어질수록 캐나다 해군의 작전 능력은 구조적으로 약화된다. 이 기준에서 보면 일정과 생산 능력을 명확히 제시, 한국의 접근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 올라간다. 반면 정치적 판단은 다른 개선을 요구한다. 독일과의 관계, 유럽과의 외교적 균형, 국내 여론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은 캐나다 정부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지 생산이라는 카드는 정치적으로 설명하기 쉽고 단기적으로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선택은 군사적 현실과 점점 더 큰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군이 요구하는 것은 공장이 아니라 함정이고 일자리가 아니라 운용 가능한 전력이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된다. 결정이 지연될수록 계약 시점은 뒤로 밀리고 첫 인도 시점도 함께 늦어진다.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캐나다가 노후 전력을 얼마나 더 오래 붙잡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유지 보수 비용은 증가하고 사고와 운용 중단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캐나다가 이미 절감할 수 있다고 계산한 약 1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유지 비용은 결정 지연이라는 변수 앞에서 다시 불확실해지고 있다. 국제 환경 역시 캐나다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다. 북극을 둘러싼 경쟁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마저 자국의 이해를 우선시하며 캐나다 인근 지역에서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보호망으로 인식되던 동맹 구조가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캐나다는 이미 체감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전력 확보를 정치적 계산에 종속시키는 선택은 위험을 키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은 캐나다의 정치적 부담을 대신 떠안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 캐나다가 군사적으로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줄여주겠다고 제안한다. 이는 감정적 연대나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생산 능력과 일정, 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요소로 구성된 제안이다. 캐나다 내부에서 한국의 모델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흥미로운 점은 캐나다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도 한국과의 논의에서는 그 조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캐나다 스스로도 모든 파트너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빠른 전력 확보와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한국의 조건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치와 외교, 군사적 필요 사이에서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을 찾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이 시간은 캐나다의 편이 아니다. 한국이 제시한 일정과 생산 모델은 이미 존재하는 선택지로 자리 잡았고 이 선택지를 외면한 결정이 어떤 추가 비용과 위험을 동반하게 될지는 아직 개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